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 시리아에서 내전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어서 제3의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당시 아사드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작됐죠. 이후 13년 동안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등이 개입하면서 전쟁 양상이 복잡해졌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중동을 혼란에 빠뜨린 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얽히고 설키게 됐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재로 불탔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5년 동안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이번 주말에 재개관합니다. 예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해졌다고 하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는데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된다면 이번 수출 통제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HBM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우리 업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정상이 시리아 정부에 대한 양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시리아에 고조되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 또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시리아의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와 어떤 협력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시리아 제2의 도시인 알레포를 기습해 대부분의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진격을 계속해서 북서부 이들리브주 일부도 점령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인 지뢰 등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수적인 스팅어 미사일, 무인기 관련 대공방어 시스템용 탄약 등이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에 608억 달러를 사용하는 가운데 미 사용분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최대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엔은 지난달 26일부터 격화된 시리아 내전으로 최소 44명의 민간이 숨지고 5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적 업무 조정실은 2일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와 북부 알레포 지역에 폭격을 비롯한 공습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중 어린이 12명과 여성 7명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조직인 하야트 탈리르 알삼을 주도하는 이 반군은 지난달 하순 시리아 주요 거점을 장악하면서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NHK 방송은 스가 종 총리가
한국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과 만나서 양국 의원연맹 간의 협력을 확인한 후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의 방한은 작년 5월 30일 이후 1년 6개월 만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신임 이란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스가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협정에 합의했습니다만 네. 시작부터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휴전한다고 했습니다만 서로를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양측은 서로가 먼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가 2일날 자국 남부에 있는 마르자윤 마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네. 국경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나바티에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근무하던 군인 한 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동부 헤르멜 지역에서 이스라엘 제트기가 레바논 육군의 불도저를 공격해서 군인 한 명도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측도 헤르멜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근처 헤르멜 지역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군용 차량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이 때문에 레바논 군인 한 명도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공습을 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점령지 크파르초 우바이 지역에 있는 언덕 지역에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경고 사격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알자지라 방송은 헤즈볼라가 반격한 첫 번째 사례이고 불안정한 휴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번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측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기온드드 사르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휴전협정은 모든 당사자가 이걸 존중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 쪽에서 먼저 휴전 합의를 위반했고 그래서 그 책임은 헤즈볼라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난달 27일 60일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인 듯 휴전이 아닌 듯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누구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게 또 끝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잘 유지가 돼야 할 텐데요. 자, 다음 키워드 피는 법보다 진하다. 네, 보통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피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바로 아들 헌터 바이든인데요. 네. 헌터 바이든이 이 불법 총기 소지 그리고 탈세 혐의로 올해 6월 달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판결이 나왔고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면은 절대 없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퇴임을 48일 남겨둔 현재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법무부 간 기소를 전면으로 이제 부인한 거고요. 그래서 비판이 꽤 거셀 것 같은데 그렇죠. 사면이 실행이 되면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로서는 첫 번째 기소에서 첫 번째 사면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헌터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들인 헌터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기소가 이뤄진 거라면서 처음부터 이게 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라는 주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헌터는 2018년 10월 달에 바이든 일가의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권총을 샀는데요. 마약 중독 이력에 있는 델라웨어주에서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거짓말로 하고 구매를 했었고요. 네. 그때 서류상에 자신은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고 올해 6월 달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한 건이 더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최소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는데 네. 이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었을 때 그때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이 아들 헌터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면서 그때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의혹과 함께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쓴 거죠. 그러네요. 당초 이 총기 탈세 혐의에 대해서 형량 선고가 12일
16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서 모두 조건 없는 완전한 사면을 단행함에 따라서 형량 선고 또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화 민주 양당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네. 이전에 이제 공화당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네.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사실은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사법 리스크 양쪽에 다 생겼다 이런 맞아요. 얘기 저희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데 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모두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렇겠죠. 트럼프 당선인은 정의의 남용이자 실패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 동안 수감돼 있는 J6 인질도 사면이 되는 거냐라고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트럼프 당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의회 난입에 폭동에 네, 네. 가담했었고 이것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을 J6 1월 6일이어서 J6라고 부릅니다. 아, 네네. 이제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다라고 혹평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잡혀간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꼬집은 건데요. 그렇죠. 다만 트럼프 당선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작년 이방카의 시아버지가 탈세 전과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사면해줬습니다. 사면했다. 그리고 이기 이번에 지금 예, 또 큰일을 맞아요. 맡겼어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주 프랑스 미국 대사로 지명했기 네.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사실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죠.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도덕성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헌터는 정치적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러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콜로라도에 있는 주지사는 대통령이 국가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해서 정말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 다음에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추문 입막음 혐의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비판했던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고 돌았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댄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이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바이든 법무부가 정치화됐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이야기 한동안은 좀 시끌시끌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영린을 건드린 자 관세를 맞을지어다. 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를 도입을 한다면은 100% 관세를 맞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 부과 예고에서 이제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원 같은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흥국에 대해서도 그 어떤 나라라도 이렇게 영린을 건드린다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벌칙은 항상 관세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강력한 달러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니라 다른 호구를 찾아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은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2009년에 창설된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데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했고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국가가 새로 가입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브릭스 국가들의 합산 국내 총생산 GDP가 전 세계 GDP의 거의 37%가 넘습니다. 네. 현재 40개 국가도 회원 가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사실상 비서방 나아가서 반미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브릭스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달러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한 제재 때문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면서 금융결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달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달러를 무기하고 있다면서 푸틴이 굉장히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대안을 찾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회원국 간의 통화결제를 늘리고 브릭스 회원국 내에서 디지털 통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쓰지 말고 우리 딴 거 쓰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러시아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양국 간의 무역결제의 95% 이상을 달러 대신에 자국 통화인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브릭스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조한다면은 기축 통화로서 달러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예. 관세 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말한 만큼 그 퍼센트를 꼭 지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그렇죠. 협상을 하거나 낮춰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차라리 감옥을 가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올해 탈영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6만 명에 달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뭐 서방에서 계속 무기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좀 열세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검찰이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탈영 혐의를 받은 자국 군인이 약 6만 명이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6만 명은 전쟁 첫 해인 2022년부터 이듬해인 2023년까지 2년간 발생한 탈영병 수의 거의 2배 육박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법상 탈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탈영병들이 급증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는 감옥을 가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탈영을 하는 건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부엘레다를 주둔하고 있는 1, 2, 3 여단 소속의 보병 수백 명이 진지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탈영 보병 중에서 일부는 더 많은 무기와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네. 공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탈영병들은 전선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잠적이고 일부는 또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탈영병 급증은 수세에 몰려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극명히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올해 여름 이후에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인해 전술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동부전선에서 실제로 밀리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수적 열세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신병 수급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지금 지쳐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후방으로 빼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병사들의 필요가 누적되면서 목숨을 잃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탈영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전체 병력이 100만 명에 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복무하는 병사는 35만 명에 불과하고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탈영병 대부분이 보병과 돌격대원이 포함된 전투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내년 2월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16만 명을 추가로 징집해서 병력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탈영병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징집이 제대로 될지는 그러게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사들이 네.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라는 건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끼자루 대신 당신의 뇌가 점점점. 네. 신선 누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엉뚱한 곳에 정신 팔려서 세월을 허비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바둑 두면서 하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바둑 대신에 쇼폼이 바둑을 대신하는 것 같은데요. 네. 쇼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뇌는 점점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옥스퍼드 영국 사전을 출발하는 옥스퍼드 랭귀지가 올해의 단어로 인스타그램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 같은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을 일컫는 숏폼의 이 과도한 소비 때문에 지적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비판하는 뇌 썩음, 브레인 롯 이걸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를 안 쓰는 거죠. 맞아요. 멍하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시간 훅딱 맞아요. 지나가거든요. 맞습니다. 한 시간은 뭐 그럼요. 순삭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네. 계속 과잉 소비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적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옥스퍼드는 뇌 썩음은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포착하고 사용되는 단어이고 2024년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이 단어 사용 빈도가 작년 대비 230%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뇌 썩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1854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작품인 월든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영국 사회에서 복잡한 사고를 평가절하는 경향이 불거지면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노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잉글랜드가 썩은 감정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뇌 썩음을 치료할 시도는 왜 없을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이 계속하는 습성이 있구나. 그렇죠. 머리 쓰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구나 하는 걸 노력이 들어가니까요. 알 수 힘들긴 있고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도 이런 인간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알고 이렇게 쇼폼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5개 단어가 또 있는데요. 외모나 행동이 내성적이거나 절제된 상태를 뜻하는 드미어. 오, 요즘 많이 들어본 것 패션에 같아요. 좀 요즘 최근에. 많이 네, 쓰이는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서로 다르게 매기는 동적 가계 책정 이런 단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로맨스와 판타지를 결합한 소설 장르인 로맨타지 이런 것도 요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온라인에서 생성하는 저품질의 콘텐츠는 슬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뇌 썩음 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해드리는 뉴스와 키워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휴먼 네이처의 이터널 플레임 전해드립니다. Close your eyes, give me your hand, darling. Do you feel my heart beating? Do you understand? Do you feel the same? Am I only dreaming? Is this burning an eternal flame? I believe it's meant to be, darling. I want you when you are sleeping. You belong with me. Do you feel the same? Am I only dreaming, or is this burning an eternal flame? Say my name. Sun shines through the rain. My whole life so lonely. You come and ease the pain. I don't wan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조폭 정치이며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녹취록을 토대로 20억 수수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정부 예산 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예비비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더 낫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출석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와 지하철 파업 대응을 위해 내일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앞서 전국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3노조도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이 실제 중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약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모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선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트르담 대성당 지난 2019년에 화재가 발생했었죠. 5년여의 복원 작업 끝에 재개장 앞두고 있다고요? 네, 역사적인 재개관이 드디어 주말에 있습니다. 네. 7일째 개관식이 열리고 일반인에게는 8일 오후 미사부터 공개됩니다. 이 날짜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기념하는 축제일이기도 하니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해마다 약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적인 대성당인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파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163년부터 시작된 대성당의 건축은 2세기 후인 14세기 중반에야 완공되었고 중요한 역사적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그리고 파리 해방을 축하하며 울려 퍼졌던 찬송가 등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네. 재개관일인 12월 7일과 8일 대성당에서는 기념미사와 함께 종교 및 문화 행사가 열리며 2025년 6월까지 다양한 축하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재개관된 이후에 달라지는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트르담 대성당은 방문객 관리를 위해 무료 예약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네. 전용 앱을 통해 방문 이틀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데요. 기도나 미사 등 종교 행사 참석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대기열이 마련되며 예약이 없어도 입장할 수 있는 대기줄도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종교적 유물과 역사적 본물을 보관한 트레조 전시 공간만 별도의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네. 파리 대주교 로랑 윌리
리시는 이런 역사적 유산은 모두 무료로 공유해야 한다며 무료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성당 앞 광장은 더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단장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녹지 공간을 쉼터로 조성해 대성당을 둘러싼 분위기를 한층 더 평화롭고 영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종교적 유산과 예술 작품을 조명하는 세 가지 테마 코스가 제공되며 가족, 일반 관람객,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트르담 재개관은 단순히 대성당 복구의 의미를 넘어 파리와 전 세계의 문화적 상징이 부활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이 재개관 행사가 TV로도 생중계된다고요? 네, 재개관 행사는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예정으로 12월 7일 저녁부터 8일 아침과 저녁 6시 30분 첫 미사까지 방송됩니다. 이번 복구 프로젝트는 파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세계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개관을 앞두고 지난 29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을 방문 약 2시간 동안 세단장을 마친 성당 내부를 들러봤는데요. 네. 이 모습 역시 TV 생중계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성당에 들어서자마자 복원됐고 재건됐다며 숭고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데 내부가 뭐 더 밝고 화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 방문 생중계를 통해 복원된 대성당을 미리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넓고 탁 트인 대성당 내부 공간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천장은 조금 더 높아지고 화재의 처참한 기억을 지우듯 크림색 석조물로 복원됐습니다. 네. 재건된 천장 중앙은 황금빛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석회암 벽은 화재로 인한 먼지와 함께 수년간 쌓인 때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요. 네. 화재의 납 지붕이 녹으면서 방출된 유독성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진공 청소기로 흡입했고 미세한 라텍스 층을 뿌린 뒤 먼지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조각상, 예술품 대부분, 가시 면류관 등 성물은 보존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오르간 역시 먼지와 연기로 심하게 손상됐지만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개관 기념 또 크리스마스 마켓도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행사는 파리의 유서 깊은 르네 비비아니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은 노트르담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해 파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꼽힙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역시 성당의 부활을 축하하는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파리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만에 다시 열게 되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소식 전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시리아 내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30일이었죠.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이 시리아 제2도시 알레포를 점령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잠잠하던 시리아 내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여전히 진행 중인 가자 전쟁에 이어서 시리아 내전까지 악화하고 있는 중동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시리아와 터키가 접경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시리아 북서부가 되겠죠. 네. 이딜리브에 아직까지 반군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인 하야트 타리르 알샤미 HTS라고 하는데 네. 그 하야트와 그 동맹 반군들이 지난 27일부터 알레포 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반군들은 정부군의 별다른 저항 없이 30일에 알레포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알레포를 장악한 반군들이 지금 어저께 1일과 2일에 거쳐서
그 남쪽에 있는 제4도시인 하마 쪽으로 진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점령지인 이딜리브 및 알레포 외곽 지역에서도 네. 세력을 또 확장하는 모양입니다. 네. 현재 정부군은 반군의 공세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알레포에서 철수했고 그래서 정부군 쪽에서는 어쨌든 1일부터 하마 주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파병된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반군의 진격을 저 지역에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한 400명 정도가 반군 정부군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반군이 알레포를 점령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알레포는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내전 기간 동안 가장 격전지였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이 알레포를 놓고서 서로 반분하면서 포위와 공방을 벌이면서 계속 싸움을 해왔는데요. 네. 2016년에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알레포를 점령했습니다. 이 알레포 점령을 계기로 시리아 내전의 전황의 축이 정부군 쪽으로 확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군 알레포 점령을 계기로 시리아의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들을 다 장악하면서 사실상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러시아와 튀르키예 중재로 내전이 사실상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 지금 소강 상태로 4년째 접어들고 있었죠. 네. 이번에 정부군이 알레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은 내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알레포 상실은 정부군에게는 전략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정권 유지에도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포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부산 같은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이 알레포가 상실이 되면 북쪽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홈스, 하마, 이들리브 등 대도시가 있는 북쪽들이 전부 반군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샤르 아사드 정권으로는 정권 유지가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사드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려면 알레포를 탈환해야 되고 네. 탈환을 하려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리아 내전의 재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문제는 알레포 탈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이 사실상 재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레포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네. 도시였는데요. 이번에 알레포를 점령한 반군은 그러면 어떤 세력인지 자세히 주축은 알아보죠. 하야트 타리르 알샴 네.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맹 세력입니다. 이 하야트의 뿌리는 알카에다입니다. 그리고 한때 중동에서 네. 2015년 전후에 시리아, 이라크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영국만한 크기의 점령지에서 이슬람 국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슬람 국가를 해서 네네. 반군들이 거의 국가 세력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를 배퇴시킨 세력이기도 합니다. 하야트의 전신은 누스라 전선이라고 합니다. 네. 누스라 전선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을 때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로 창설이 됐습니다. 설립자는 아부 모하메드 알 줄라니 혹은 골란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이 누스라 전선이 만들어질 때 당시 이라크 알카에다 세력인 이라크 이슬람 국가 ISI라고 합니다. 이 ISI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도 관여했습니다. 이 알 바그다디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던 지도자입니다. 그 알 바그다디 산하의 그 대원들이 시리아로 넘어가서 누스라 전선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스라 전선이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반군으로 성장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누스라 전선,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이슬람 국가 ISI 세력이 커지니까는 그 바그다디가 2013년 4월에 이 두 조직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로 통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이 이슬람 국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라니가 이에 반발해서 참가하지 않았고 네. 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은 2013년 6월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불리다가 이라크 이슬람 국가 IS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슬람 국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슬람 국가에 참가하지 않은 줄라니는 2016년에는 알카에다와도 결별을 하고서 네, 떨어져 나왔네요. 네. 이번에 알레포를 점령한 하이아트라는 하이아트. 조직을 결성한 거죠.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번에 알레포를 점령한 세력은 그동안 중동 국가들이나 서방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소탕하려고 했던 이슬람주의 무장세력, 이슬람주의 테러 세력들입니다. 특히 핵심인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의 핵심 주도 세력인 셈이죠. 불호네요. 좀 약간 역설이죠. 예. 테러 세력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네. 있는데 이런 네.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또 세력을 회복을 해서 중동 분쟁에서 다시 태풍의 눈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얘기를 하려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 그렇군요. 중동 분쟁에 얽히게 섞인 세력들의 개입 문제인데요. 네. 서방과 주변 국가들의 모순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발발을 했는데 네. 아사드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시위를 일으키면서 시작됐죠. 네. 아사드 정권은 아버지 하페드 아사드에 의해서 1971년부터 시리아를 통치해 왔습니다. 이 아사드 정권의 기반은 시리아에서 소수 종파, 소수 민족인 알라이파라는 종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알라이파는 이슬람에서 양대 종파인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시아파가 소수파죠. 근데 이 시아파 내에서도 분파입니다. 알라이파라고 하는 약간 종파적으로 틀립니다. 네. 어쨌든 큰 시아파에 속하긴 하는데 근데 알라이파는 시리아를 프랑스가 식민 통치할 적에 주로 군인이나 경찰로 등용이 됐었습니다. 이 소수파를 등용해서 다수파를 이제 견제를 한 거죠. 네. 독립 이후에 그래서 그 경찰 군대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이 알라이파가 권력을 쥐고서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시리아에서 인구의 70%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인데 이 수니파 무슬림 다수가 이 소수파인 알라이파의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결국 2011년 내전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이 내전이 벌어지고 났을 때 반군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세 세력이 있었는데 네. 하나는 서방이나 주변 아랍 국가들이 구하는 친서방 자유시리아군이 네. 하나고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방금 말했던 하이아트 등 그러니까 누스라 전선 등 이슬람주의 세력. 네. 또 다른 하나가 쿠르드족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 기반인데다가 이란과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등 수니파나 서방들이 이 아사드 정권을 반대해 갖고서 주로 친서방 자유시리아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자유시리아군이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 반군 투쟁보다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내는 데 상당히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른바 호텔 로비 게릴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워싱턴이나 런던의 큰 호텔 로비에서 후원자들한테 돈 뜯어내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지 못한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방이나 주변 아랍 국가들은 돈을 많이 무기와 돈을 지원했는데 네. 당연히 이 지원이 누스라 전선 등 이슬람주의 세력한테도 많이 갔습니다. 당연히 네.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누스라 전선 등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시리아 내전에. 그래서 이슬람 국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그러네요. 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서방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세력을 사실상. 키운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슬람 국가 이후의 반군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반군을 지원한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튀르키예입니다. 네. 터키라고 하다 국호를 바꾸죠. 튀르키예로. 그렇죠. 튀르키예는 자국과 시리아, 이란에 걸쳐 있는 접경하고 있는 네 나라인데 이 접경 지역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네.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돼서 네. 국가가 없는 최대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쿠르드족의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이 자국의 안보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튀르키예에 일고 있는 쿠르드족이 자치 독립 요구가 컸습니다. 그런데 네. 시리아 내전에서 쿠르드족이 아사드 정권이 약화되니까 세력을 키우고서 만약에 자치 독립하게 되면 자국 쿠르드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된다. 그리고 실제로 튀르키예 쿠르드족들이 시리아로 넘어가고서 내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성장을 막고 이번 기회에 시리아의 영향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내전에 적극적으로 기획하면서 반군을 지원했었죠. 내전 때. 그래서 자유시리아군 훈련 등 훈련 등의 물질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리아 내전 와중에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성장하게 되니까는 점점 커지는 거죠. 서방이 반군을 지원하다가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 지금 시리아 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슬람 국가를 먼저 퇴치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슬람 국가를 퇴치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지상병력이. 그럴 때 그럼 쿠르드족을 우리가 동원하자. 그래서 쿠르드족을 동원해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동원해서 무기를 쥐고서 이른바 시리아 민주군 SDF라는 걸 결성해서 이 쿠르드족을 앞세워갖고서 이슬람 국가를 소탕하고 퇴치하는데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는 동안 내전은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전 승리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내전을 끝나고 보니까는 내전에서 자기가 반대하던 아사드 정부는 이기고 또 더 반대하던 쿠르드족이 요번에 승승장구해서 이번에는 시리아 북서부에 가서 많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좀 난감하게 된 거죠. 꽁 먹고 알 먹고 하다가 꽁도 잃고 알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군이 어쨌든 좀 남아가서 그 터키 접경 지역에 있었고 그러니까 터키는 튀르키예는 그 하이아트 등 반군 세력들 계속 지원해 오다가 이번에 가자 전쟁이 터지고서 또 약간 휴전이 된 틈을 타서 반군들과 함께 시리아 내전이 다시 재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역사적인 이런 맥락을 보니까 또 다 이유가 있었네요. 각 국가마다, 각 세력들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가자 전쟁, 중동 전쟁,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이 되면서 조금 희망적으로 봤었는데 또 이렇게 반대로 시리아에서 내전이 격화되면서 왜 반군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이건 가자 전쟁의 여파입니다. 지금 이제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도 공격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이란까지 서로 공습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의 동맹인 이라크,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이 모두 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이 기회가 되니까는 이제 북서부에 있던 반군들이 지금 보니까 그 시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동맹이 약화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특히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아주 중요한 세력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지상군 병력을 보내줘 갖고서 이 헤즈볼라 정예 병력들이 치안이나 그리고 반군들을 제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면서 지도부도 제거되고 지상군의 발목이 잡혀 있게 됐죠. 그러니까 반군이 이 틈을 타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반군을 지원하는 튀르키예는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갖다 되게 강력하게 표현해서 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 주변 중동 전체의 민심이나 여론을 살펴야 되니까는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튀르키예가 지원한 반군이 시리아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자마자 반군이 공격을 대해서 묵인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27일 날 공격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27일 날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럼 지금 뭐 서방의 미국도 그렇고요. 다른 주변국들 움직임은 어떻게 보입니까? 미국은 이번 지난 30일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이번 반군 공세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아사드 정권이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의 기대에 보다가 이런 결과가 난 것이다고 이제 시리아의 책임을 돌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악화돼서 만약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은 서방 입장에서는 이른바 늑대를 잡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일 수 있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은 이번에 즉각 시리아 지원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개입하기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이 1일 다마스쿠스를 방문해서 아사드 대통령을 만났고 또 돌아가는 길에 터키에 들려서 터키 외교장관과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 만나서 에르도안 터키 니네들 왜 이렇게 이러냐 좀 자제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러시아도 이번에 시리아의 파병력 공군력을 동원해서 공습을 계속 가면서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랬고 터키 쪽에다가도 또 전화를 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하단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서 이번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공동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는 터키가 이번에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자기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상당히 불쾌해하고서 터키한테 막 내부적으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시리아 내전이 더 심각해지고 뭐 더 나아가서 확전 가능성 뭐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개입할 것인가 또 문제고 또 이번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반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인 의도가 뭐냐 이게 제일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현지에서 러시아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사태를 못 막은 현지 사령관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전투는 좀 계속되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주변 세력들이 모두 개입하는 만약 이 서로가 합의가 안 된 경우에 개입하는 확전의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시리아 정권을 더 약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태에 개입하게 된다면 내전이 걷잡을 수 없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휴전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서로 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다시 또 서로 휴전을 어겼다 그러면서 박격포를 쏘고 이스라엘 공습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휴전도 현재로서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동시에 연계가 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전략적인 판단으로는 헤즈볼라와 시리아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확전에 한다면은 두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그 시나리오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죠. 시리아 내전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